이럴 때 리더가 특히 좀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될까요?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게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팀원들이 AI를 너무 잘 쓰니까 나도 한번 써보겠다 싶어가지고 챗GPT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요. 2026년도 사업 계획을 짜줘 라고만 치고 엔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야 별거 없네. 아니 요즘 AI가 대세라더니 뭐가 잘못된 거죠? 유료 결제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화제의 책과 저자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스텔라의 북인사이트 스텔라입니다. 최근이죠.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샘 알트먼,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 사회 각계 리더들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명이 넘는 리더들이 모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리더들이 모였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AI였고요. 이 AI로 많은 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상황인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지난 시간에는 실리콘밸리의 리더십 코치와 함께 리더의 마인드셋,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AI 시대에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이 국내 팀장님들에게 유용한 팁을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 AI 시대에 일을 잘한다는 게 뭘까? 이 유능한 팀장은 뭘 해야 할까? 오늘은 기술과 교육의 접점에서 조직의 변화를 연구하고 계시는 AI 리더십 연구소 김현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망건당TV 구독자분들께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I 리더십 연구소의 김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래 일반 기업에서 사내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 담당자로 한 20년 정도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AI 시대에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AI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좀 발전을 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좀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좀 유용한 책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Q&A 시간에 한 리더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더니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날 했었던 강의가 책으로 나온 게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제안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틀 동안 했었던 제안서 작업이 신입사원이 2시간 만에 끝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면서 이제 본인이 혹시라도 필요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수업을 듣기도 했었고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책으로 있으면 복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 리더분들이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람에서 이 책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있었던 고민이 진짜 담긴 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막 AI 뭐 사용법, 프롬프트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정보가 쏟아질 때는 특히 좀 좋은 정보를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책에 진짜 이런 부분이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AI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AI 관련돼서 뭐 챗GPT 활용법이랄지 그리고 프롬프트 백선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 과연 그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리더분들이 쓰려 그러면은 내가 배운 거는 그대로 써먹을 수는 있는데 막상 부하 직원이 갑자기 이제 AI로 만들어진 보고서를 가지고 피드백 해달라고 했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하십니다. 실제 상황에서 리더들이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활용서 형태로 담았거든요. 실전성. 네,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3시간 후에 임원 보고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평가 기간 때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럴 때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에다 입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책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용서 형태로 좀 담아봤습니다. 특별히 근데 여기 보면은 제목에 팀장이라고 들어가잖아요. 왜 네. 굳이 팀장 이 역할에 좀 집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I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직에서 AI를 잘 쓸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리고 코치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다양한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갈등 조정 같은 경우에는 리더분들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더가 중심이 돼서 AI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조직에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중요해지는 요 시기에서는 일단 팀장님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의 3단계 진화 설명해 주신 부분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리더와 AI 시대의 리더가 다르다. 이걸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리더십의 3단계 진화라는 거를 좀 해주셨는데 요거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리더십이라는 게 이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과거에 공장 자동화했었던 약 컨베이어 벨트 시대에 그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리더가 명령하면 그냥 조직원은 수행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 체제에서 필요했었던 약간 지시형 리더십이 당시엔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더십은 지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죠. 직원들이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로봇화 돼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러다가 나온 게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혁신과 그리고 창조적인 일들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리더들이 혼자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보자 하는 그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혼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팀원들의 조직의 생각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약간은 그 협업형 조직 문화였었다 그러면은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판도가 좀 달라지게 됐죠. 뭐가 달라졌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AI 시대에는 챗GPT나 아니면은 제미나 이런 AI 도구들이 뭔가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처럼 이제는 AI하고 리더가 같이 뭔가 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형태의 생성형 리더십이 대두가 된 거죠. 단순히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리더와 그리고 AI 조직원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판이 좀 새롭게 짜지는 그런 게 이제 생성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산업 시대에는 답을 좀 주는 게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협업이 중요했던 시대에는 이제 참여를 계속 이끌어내고 많이 듣고 뭐 이런 게 중요했고 이제는 같이 만들어내는 이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지시형 리더십 때는 답을 리더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전달해주는 답을 줬다고 하면은 참여형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답을 같이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생성형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을 만들어가는 게 생성형 리더십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I랑 같이 협업해 가면서 네, 그 맞습니다. 팀원 AI 리더 함께 다 같이 네, 맞습니다. 만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럴 때 리더가 특히 좀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될까요? 네, 제가 책에서 이 생성형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제가 다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리더는 이 AI를 파트너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협업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 같은 게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약간 처음에는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넣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선택하는 추스라고 제가 담아봤는데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뭐 사실은 리더의 역할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리더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AI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결과들이 이게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 AI를 활용하시게 되면 선택하라고 많이 나와요. 다양한 그 답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뭔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분명히 AI가 답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답을 생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리더의 역할이고 그 맥락 자체가 우리 조직에 맞는지 이 상황에 맞는지에 대해서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계속 리더들을 만나시잖아요. 저자님이 보시기에는 이 현장에 있는 리더분들이 좀 지금 그래도 AI 변화와 함께 좀 잘하고 계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조금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리더분들 만나보게 되면 팀원들이 AI를 너무 잘 쓰니까 나도 한번 써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켜고 챗GPT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요. 예를 들면 영업 전략을 짜줘. 2026년도 사업 계획을 짜줘. 라고만 치고 엔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대답의 한계도 있고 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야 별거 없네. 그러면서 다시 챗GPT를 닫고 야 AI 별거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오류가 있고
두 번째는 프롬프트를 잘 쓰시는 분들도 있죠. 리더분들 중에서는 AI를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AI는 맹점이 있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환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하는 데 쓰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검증하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심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AI의 어떤 다양한 도구들을 써서 활용하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한국 사례를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미국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미국에서 이 실리콘밸리 리더들은 AI와 어떻게 일하나요? 제가 책에는 뭐 다양한 해외 사례를 다루긴 했었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사례가 좀 많이 떠올라요. 당시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 딱 2달 만에 새로운 CEO였던 사티오 나델라가 전 직원들에게 AI를 보급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22만 명에게 AI 도구를 파트너로서 쓰게 했고 그걸 통해서 특히 영업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었대요. 그 세이브한 게 비용을 따지게 되면은 약 한 720억 정도 됐다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 조직들은 그 남은 시간들을 이제는 서비스나 아니면은 고객을 만나서 하는 식으로 훨씬 더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득을 담당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포춘 500대 기업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도입을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게 됐고 현재는 한 60% 정도가 지금 코파일럿을 쓴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티오 나델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파트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리더분들이나 아니면 테크 기업의 사람들은 어떻게 요즘에 AI 활용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나 아니면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도 요즘에는 에이전트 역할들을 AI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비서 역할들을 좀 많이 시키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실험해주고 검증해줄 수 있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이 실제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실전 팁을 좀 제시를 해준다라는 점이 이 책의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 팀장님들한테 좀 여쭤봤거든요. 어떤 게 고민인지. 그래서 제가 네. 가상으로 좀 사연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이거 보고 계실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한번, 익명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가볼게요. 경쟁 회사들에서도 다들 AI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팀원들한테 유료 AI를 결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전이랑 퀄리티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답을 빨리 해주니까 처음엔 편했어요. 근데 하반기 영업 전략 보고서를 써줘 이렇게 시키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뻔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부분은 AI가 내용을 진짜처럼 거짓인데 진짜처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았기에 망정이지 실수할까봐 다시 구글 검색을 해서 조사를 했죠. 그래도 AI가 자료 찾아주는 건 더 빠르던데 그래도 전보다 낫지는 않나요? 했더니 이제 팀장님의 고민이 아니 요즘 AI가 대세라더니 뭐가 잘못된 거죠? 유료 결제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이게 이제 AI 유료 결제를 하시고 나서 이게 뭐 거품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품이 아니라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나왔을 때 AI는 질문을 잘해야 돼.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오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약간 그 요리사한테 비교를 하게 되면 만약에 요리사한테 자 내가 저기 먹고 싶은 요리가 있는데 그거 좀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 요리사를 일단 당황을 하겠죠. 뭘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러면 요리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 아니면 일반적으로 먹고 싶은 라면이나 아니면 뭐 스파게티나 이런 걸 그냥 만들어 주겠죠. 근데 그걸 명령했었던 손님 입장에서는 왜 이걸 주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손님이 처음부터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게 한식 요리 중에서 어떤 피존 요리이고 그리고 손님이 뭐 10명이고 그 중에서 채식주의자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요리사는 거기에 맞춰서 요리를 내놓겠죠.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프롬프트를 잘 쓰면은 그만큼 대답을 잘해주는 게 AI의 습성이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프롬프트의 한계를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대답은 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리더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망하는 이유가 프롬프트에 대한 어떤 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답변에 대해서 완성도랄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까 영업 전략 짜줘 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프롬프트 날리면 돼요. 내가 지금 제조회사의 마케팅 팀장인데 영업 전략을 짜는 프롬프트를 내가 잘 모르겠어. 네가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려줘 라고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프롬프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걸 또 질문하면 돼요. 질문을 질문하라. 스텔라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될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면 상대방한테 내가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되죠. 되묻는 거죠. AI한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청 자체를 구체적으로 할수록 AI가 좀 더 좋은 답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챗GPT도 제미나이도 클로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답변을 잘 줍니다라고 해서 가이드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차라리 그냥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물어보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묻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요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콘텐츠 제작팀 N년차 팀장입니다. 저희 팀원이 영상 스크립트 초안이라면서 딱 가져왔는데 딱 봐도 AI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제가 오케이 해야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좀 걱정이더라고요. 유용한 피드백을 주지 못하면 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닐까. 피드백을 했는데 혹시라도 제 피드백이 AI보다 별로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제가 AI 도움을 받아서 피드백을 하게 되면 팀원들이 팀장님 이거 AI가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버리면 어떡하지? 팀장인 제가 좀 멍청해 보이는 건 아닐지 겁이 납니다. 앞으로 팀원들이 AI로 만든 초안을 더 많이 들고 올 텐데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할까요?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AI를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그런 조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리더가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 하세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이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설명을 하게 되겠죠.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거기에다가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현재 상황이랄지 그리고 혹시 이런 내용들 넣었는지 과연 그게 우리 회사에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프롬프트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그냥 단순하게 이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썼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더 우리 회사에 맞는 프롬프트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똑같은 결과물을 낼 때는 이제는 조금 더 우리 회사에 맞는 그리고 우리 조직에 맞는 것들을 이제는 프롬프트에 녹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보다는 어떤 사고의 과정,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 작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어떤 단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했는지도 알 수 있고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방금 그런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논문 쓸 때 실제로 논문에 쓰는 그 과정을 보면 사고 방식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네,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신사업 TF의 N년차 팀장인데 인원은 없는데 신사업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데 많죠, 그죠? 책에서 AI로 마케터, 회계사, 개발자 뭐든 다 만들어서 돌릴 수 있다고 하시던데 사실 들을 땐 좋아 보이던데 이게 막상 해보려고 하면 당장 내 업무 쳐내기도 바쁜 상황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AI 드림팀을 꾸리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여기 야근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책에 담은 것 중에 드림팀을 만드는 게 있어요.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마케터의 역량이나 IT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내가 그때그때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후출을 해서 하는 게 되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5명 아니면 4명의 드림팀을 꾸려가지고 만들 수 없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챗 GPT에 보면은 그 개인 맞춤형 그 GPT라고 해서 예전에 GPTS라고 했는데 그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내가 필요한 부서별로 해가지고 팀장을 페르소나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당되는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춤형으로 답을 해주게 됩니다. 원래는 내가 원하는 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때그때 한 채팅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GPT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내가 필요할 때 마케팅 팀장을 호출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물어보고 기존에 내가 했었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해해서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챗GPT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잼스에다가 넣어놓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5명의 팀장을 이렇게 창을 5개를 띄워놓고 내가 원하는 질문들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답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치 이제 1인 기업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똑같은데 이제는 AI가 에이전트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원하는 답이나 아니면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에이전트의 다양한 페르소나를 넣어놓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질문 그리고 원하는 답변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드림팀이 꾸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PT도 말씀하셨고 제미나이도 말씀하셨고 여러 서비스를 좀 언급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3개만 한번 꼽아봐 주시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챗GPT를 추천했었거든요. 요즘에는 뭘 하나 하냐 그러면은 저는 제미나이를 추천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를 추천하는 이유가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굉장히 파워풀해졌고 그리고 구글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한꺼번에 쓸 수가 있거든요. 뭐 사실은 우리는 지금 구글 생태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익숙해지게 살고 있잖아요. 뭐 메일도 구글을 쓰게 되고 그리고 구글 노트북 LM이랄지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거 이미지를 만드는 어떤 다양한 내가 목적에 따라서 제미나이가 그런 역할을 충실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제미나이를 추천해주고요. 두 번째는 챗GPT를 이야기해드립니다. 어떤 기획력이랄지 다양한 요즘에는 도구들이 또 챗GPT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만약에 또 하나를 뭔가 추천해달라고 하게 되면 저는 퍼플렉시티를 추천해드립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언급했지만은 사실은 AI가 할루시네이션이랄지 문제를 일으켜서 잘못된 답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서는 저는 퍼플렉시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3가지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는 챗GPT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를 가지고 글을 쓰거나 문서를 만들고 팩트 체크는 퍼플렉시티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또 뭐 이렇게 사연도 있다거나 뭐 이렇게 서비스 뭐가 더 유용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주십니까? 네,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네. 이거는 저희 코너의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10년 후에 가장 많이 변하게 될 것, 그리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좀 깊이가 있는 질문이죠. 네. 10년 후가 되면은 아마 조직의 형태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팀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한 팀에 뭐 3명, 5명, 뭐 7명 뭐 이렇게 있는데 향후에는 팀원 2명에 뭐 AI 5개, 로봇 하나 뭐 이런 정도로 아마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AI가 에이전트 역할이랄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1인 1기업들이 생길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포지션보다는 AI가 그 자리를 이렇게 대체하는 형태가 조금은 낯설겠지만 그런 형태로 어떤 조직 문화가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 리더십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아까 사람이 없진 않아요. 누군가는 필요한 거죠. 그 에이전트 아니면은 AI를 컨트롤하거나 실제로 그 AI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불변하지 않을 거는 어떤 리더십의 그런 가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중심에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리더와 실무자들이 이걸 보실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신입사원들이랄지 조직원들이 AI에 대해서 워낙 이제 자기보다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되면은 이게 위태롭고 두렵잖아요. 근데 리더분들이 두렵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50대의 리더분들이시라면은 직장 경험이 이제 30년 정도는 더 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은 AI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AI를 잘 못 쓴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리더분들이시라면은 리더가 잘하는 게 뭐죠?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죠. AI를 잘 쓰는 친구들을 잘 가르치거나 컨트롤하게 되면은 내가 굳이 잘 쓰지 않더라도 사람을 관리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그런 걱정들을 떨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이번 책 내용 중에 작가님이 좋아하셨던 가장 애정하는 단락이나 문장으로 딱 마무리를 해볼까요?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그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좀 한 군단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두려움을 거두고 지휘봉을 들라. 당신의 팀, 그리고 당신의 AI 팀원이 당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질문으로 이 거대한 협주곡을 시작할 것인가?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저술을 하게 된 목적 자체도 말씀드렸었지만 실용적인 걸 하고 싶었었어요. 이 책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도 그거였었어요. 쓰면서 계속 AI가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계속 수정을 해야 했었어요. 그 상태에서 집필을 하게 되면 나중엔 또 쓸모없는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나중에라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하고 챗GPT나 아니면 AI 기술들이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리더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리더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챗GPT를 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자주 하시다 보면은 잘 쓰게 됩니다. 그런 용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스텔라의 북인사이트 어떠셨나요? 이 AI로 업무 환경은 바뀌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막상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대화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혹은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오늘 저자님께서 댓글에 답장을 해주실 겁니다. 맞죠? 달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정말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앞으로 더 다양한 책들과 저자님들 만나려고 하거든요. 만나고 싶은 책이나 저자분이 계시다면 아래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스텔라의 북인사이트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 여기서도 자주 오래 봐요.